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여러분에게 독약을 내밀며 이렇게 말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줘야 우리 집안이 산다. 제발 우리를 위해 죽어다오. 미친 소리 같습니다. 악몽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과 200년 전 조선에서 이것은 예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합법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젊은 과부들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 죽음을 강요받았습니다. 우리는 열녀문을 절개의 상징으로 배웁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남편을 따라 죽는 여인. 그 모습이 아름답게 포장됩니다. 그러나 그 하얀 문 뒤에는 산채로 굶겨 죽여지고 등 떠밀려 목을 매야 했던 여인들의 처절한 비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문의 탐욕이 어떻게 한 여인의 생명을 제물로 바쳤는지 그 잔혹한 기록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양반가의 젊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열병이었습니다. 30도 되지 않은 남편이 사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22살의 어린 아내는 넋을 잃고 울었습니다. 겨우 3년을 함께 살았을 뿐인데 이제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며느리를 위로하기는커녕 은근히 압박을 가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위로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섬뜩합니다. 얘야, 옆마을 김씨 댁은 며느리가 남편을 따라 죽어서 복호 혜택을 받았다더구나. 덕분에 그 집안은 대대손손 영광이라던데. 복호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 면제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금 좀 안 내는 게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세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 평민 가정은 수확량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전세, 공납, 역역, 끊임없이 뜯겼습니다. 여기에 성인 남자 한 명은 반드시 군역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군역에 끌려간다는 건 농사질 일손을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굶주렸습니다. 당시 평민 가문에서 한 명의 군역을 면제받는다는 건 온 가족이 평생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구멍이었습니다. 열녀문 하나가 세워지는 순간 그 가문은 세금이라는 죽음의 굴레에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가치로 환산하면 어떨까요? 매년 수천만 원씩 나가던 세금이 0원이 됩니다. 평생 동안 대대손손. 게다가 자손들은 과거 시험에서 가산점까지 받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경제적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댁 식구들에게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면세권 그 자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방으로 부릅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죽으면 우리 집안의 세금이 면제된다. 내 아들의 과거 시험에 가산점이 붙는다. 이건 내 희생이 아니라 가문을 위한 공헌이다. 며느리는 울며 말합니다. 아버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내가 살아서 뭘 하겠느냐. 재가도 못하고 일자리도 없다. 어차피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한다. 차라리 죽어서 가문에 보탬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협박이었습니다. 실제로 성종실록에는 차마 믿기 힘든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독약을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거부하자 시숙들이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입을 강제로 벌렸습니다. 그리고 독약을 부어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발버둥 쳤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시아버지는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녀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조정이 이 시아버지를 효자라 칭송했습니다. 며느리의 절개를 지켜줬다는 이유였습니다. 상까지 내렸습니다. 열녀문이 세워졌습니다. 살인자가 영웅이 되는 나라, 피해자의 죽음이 가해자의 영광이 되는 사회. 열녀문은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발행한 살인 면허였습니다.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순왕후 송씨, 비운의 왕 단종의 왕비입니다. 1454년
14살의 어린 송씨는 12살의 단종과 혼인합니다. 두 아이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개유정난입니다. 단종은 왕위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됩니다. 1457년 단종이 사사됩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독약을 받고 죽은 것입니다. 송씨의 나이 18이었습니다. 18살의 과부가 된 송씨. 그녀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왕비의 지위도 박탈당했습니다. 정순왕후가 아니라 그냥 노산군 부인이 되었습니다. 친정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연좌제로 친정 가문도 풍비박산이 났으니까요. 그녀는 궁궐 근처의 작은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금의 서울 청운동 일대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동쪽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묻힌 곳입니다. 송씨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동쪽을 향해 절을 합니다. 영월에 있는 남편의 무덤을 향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배를 짭니다. 궁녀 시절 배운 솜씨입니다. 짠 배를 팔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합니다. 저녁이 되면 또 동쪽을 향해 절을 합니다. 왕비였던 여인이 배를 짜서 밥을 먹습니다. 18살의 어린 과부가 혼자 세상과 싸웁니다. 그렇게 62년이 흘렀습니다. 6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62년 동안 매일 동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1521년 송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 그녀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영월 쪽이 보이는 곳에 묻어다오. 우리는 정순왕후를 열렬하 칭송합니다. 62년을 수절한 충절의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18살 소녀가 80살 할머니가 될 때까지 매일 동쪽을 향해 절하며 짠 배. 그것은 그리움의 증거였을까요? 아니면 강요된 고통의 기록이었을까요? 조선이라는 사회는 그녀에게 슬픔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개만을 요구했습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웃어도 안 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은 남편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62년 동안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 조선은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실존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향랑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의 평범한 양인 집안 여인이었습니다. 향랑은 16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향랑의 나이 19이었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향랑을 불렀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다. 우리 집안이 가난한 것은 알지? 내가 죽어서 연료문이 세워지면 세금도 면제되고 집안도 일으킬 수 있다. 아버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절에 가서 비구니가 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향랑은 울며 빌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구니가 되면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내가 죽어야 한다. 향랑은 도망쳤습니다. 한밤중에 시댁을 빠져나와 산속으로 숨었습니다. 며칠을 숨어 지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래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 사람을 풀어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향랑은 끌려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곳간에 가뒀습니다. 문을 잠그고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소문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숙들이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향랑을 끌어냈습니다. 우물가로 데려갔습니다. 향랑은 발버둥 쳤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남자 셋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향랑은 우물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다음날 시아버지는 관아에 신고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남편을 따라 우물에 몸을 던져 열녀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관아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녀문이 세워졌습니다. 시댁은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려실 기술과 각종 야사의 비슷한 형태로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름만 바뀌고 장소만 바뀌고 죽는 방법만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며느리 한 명의 목숨으로 면세권을 산 것입니다. 죽음을 피한 과부들은 행복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지옥이었습니다. 성종 8년 1477년 조선 조정은 아주 가혹한 법 하나를 만듭니다.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어 조선이 망할 때까지 400년 넘게 유지된 법. 바로 과부 제가 금지법입니다. 경국대전 예전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녀의 자손은 동반 서반의 관직에 나아갈 수 없다. 동반은 문관, 서반은 무관입니다. 제가한 여자의 자식은 문관도 무관도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업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좌제였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양반 가문이 양반으로 남으려면 대대손손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3대 안에 양반 신분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워서 혹은 배가 고파서 재혼하는 순간 금쪽 같은 아들의 인생은 끝장납니다. 아들이 천재여도 과거 시험장 문턱도 못 넘습니다. 손자도 증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죄가 대대손손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법의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허난설원의 어머니 강릉 김씨입니다. 허난설원,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입니다. 하늘이 낳은 천재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시는 중국과 일본에까지 알려져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 시인의 집안은 제가녀의 자손이라는 굴레 아래에 있었습니다. 허난설원의 외할머니가 제가녀였습니다. 그래서 허난설원의 어머니 강릉 김씨는 제가녀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난설원 본인은 제가녀의 손녀였습니다. 물론 허난설원은 여자였기에 과거 시험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오빠들은 달랐습니다. 허봉, 허균, 이 천재적인 형제들은 제가녀의 자손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평생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허균이 훗날 영모죄로 처형당할 때 그의 정적들은 제가녀의 자손이니 본래 천한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제가했다는 이유로 손자 세대까지 차별받는 사회, 그것이 조선이었습니다. 20살의 과부가 된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과 겨우 2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녀가 80살까지 산다면 무려 60년을 독수공방해야 합니다. 60년입니다. 남자와 대화만 나눠도 환양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담장 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습니다. 웃음소리를 내면 과부가 무엇이 좋다고 웃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떤 과부는 밤마다 밀려오는 고독을 참기 위해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렀다고 합니다. 고통으로 잡념을 쫓으려 했던 것입니다. 어떤 과부는 엽전 수천 개를 방바닥에 뿌리고 밤새 그것을 주웠다고 합니다. 손끝에 집중하면서 미치지 않으려 발버둥 친 것입니다. 해가 뜰 때까지 엽전을 줍고 또 뿌리고 또 줍고 그렇게 60년을 버텼습니다. 사회는 그녀들에게 숨만 쉬는 살아있는 유령이 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회의 모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가는 정절을 외쳤습니다. 절개를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의 여인은 재산권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재산은 시댁 것이 되거나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과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국가는 정절을 지켜라라고 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빈민층 과부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입을 것이 없었습니다. 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보쌈이 등장합니다. 드라마에서 보쌈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달밤에 멋진 남자가 가마를 들고 와서 예쁜 과부를 살짝 데려가는 낭만적인 장면. 마치 신데렐라처럼 행복한 결말.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쌈은 조직적인 납치와 성범죄였습니다. 홀로 사는 과부는 범죄자들의 쉬운 표적이었습니다. 밤중에 괴한들이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가만히를 머리부터 씌워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어딘가로 끌려가면 끝이었습니다. 끌려간 과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남자와 밤을 보낸 이상 정절을 잃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친정에도 시댁에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의 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시댁이나 친정에서 이를 일부러 방관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 하나 줄이려고.
과부 하나를 먹여 살리려면 돈이 듭니다. 누군가가 데려가 주면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쌈꾼들에게 정보를 흘리는 시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더 비참한 풍습도 있었습니다. 계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이름도 없이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식모처럼 일하면서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밤에는 그 남자와 동침하고 낮에는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과부였습니다. 재가가 금지되어 있었으니까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출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서출은 그래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그러나 계적으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사회 최하층으로 전락합니다. 조선은 정절이라는 명분으로 여인을 묶어두고 그녀들이 겪는 빈곤과 폭력에는 철저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들은 유교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버려진 사회적 미아였습니다. 이 광기 어린 시대에 홀로 분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았던 천재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1801년 신유박해로 전라도 강진에 유배됩니다. 18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댁에서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여인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녀문이 세워졌습니다. 시댁은 기뻐했습니다. 정약용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민심서에 적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 명예를 사는 것이 어찌 예법인가. 이것은 탐욕이 만든 집단살인이다. 정약용은 유교 경전을 깊이 연구한 대학자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자나 맹자가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을. 원래 유교에서 열녀는 남편을 따라 죽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정을 잘 지킨 여인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이것을 왜곡했습니다. 열이라는 글자에 죽음이라는 의미를 더 씌웠습니다. 그리고 세금 면제라는 당근을 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며느리를 죽여서라도 열녀문을 세우려 했습니다. 정약용은 관리들에게 명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자결을 강요하는 시부모가 있다면 예법이 아니라 살인죄로 다스려라. 그러나 성리학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그의 외침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조선이 망하는 그날까지 수많은 여인은 하얀 소복을 입은 채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과부, 재가 금지법이 폐지되었습니다. 400년 넘게 이어진 악법이 그제야 비로소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과부들의 피눈물 나는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정순왕후처럼 62년을 홀로 버틴 여인, 향랑처럼 우물에 던져진 여인, 허난설원의 외할머니처럼 재가했다가 자손대대로 낙인이 찍힌 여인, 가문의 영광을 위해, 자식의 앞길을 위해 나라는 존재를 지워야 했던 여인들. 그런데 여러분, 200년 전의 이 비극이 정말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리십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나요? 엄마니까 참아야지.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 포기해라. 내가 참으면 모두가 편하다. 조선의 붉은 열녀문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현대판 열녀문은 여전히 누군가의 목을 조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과부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여러분은 그 자체로 귀한 한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평생 엽전을 주어야 했던 그 여인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무엇이기 이전에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사세요. 그것이 당신이 살아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그것이 열녀문 아래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 그녀들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의 어두운 그늘에 가려진 여인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은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